정도의 규모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공무원 생활이 한 25년째인데요. 제가 1991년에 시험을 1990년이랑 91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올해 25년째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10몇 년은 계속 지금 여러분들은 콘텐츠라는 용어를 쓰시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1994년에 처음으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좀 생겼죠. 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콘텐츠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간 게 2001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런 용어들을 쓰다가 2006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문화 콘텐츠라는 용어가 법상 용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저도 뭐 영화 업무 좀 하고 게임 업무 좀 하고 근데 영화 쪽은 제가 96년부터 99년까지 했는데 그때 벌어지는 일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애니메이션 업무 넘어오면서 애니메이션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모를 때 일단 교보문고 가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모든 책을 쭉 뽑아다가 2, 30권 갖다 또 게임을 할 때는 그때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 이제 드디어 한국의 게임이 이렇게 휩쓸고 있을 때 초대 그 게임 산업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 쪽에 있고 또 문화산업 정책과에 있을 때 한류 같은다. 한류를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한류를 좀 담당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의 재원 문제, 펀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T 문제. CT가 아마 정봉철 장관님 계셨을 때니까 그때가 90 몇 년도였을 거예요. 지금 10년이니까 2006년, 5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뭘까라는 거 하고 문화 콘텐츠는 과연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냐.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아까 콘텐츠가 있는데 콘텐츠가 제대로 가냐. 우리는 콘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콘텐츠란 말이 생기기 전에 분명히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우리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콘텐츠는 점점 진화해 가는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콘텐츠를 만들면 되는 거냐.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예술 경영을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는 예술 경영을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가서 저는 그 영화의 특수 효과를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스타워즈였던 것 같아요. 스타워즈를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CG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했던 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CT 하셨으니까 블루 스크린 합성하는 정도 CG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 보면 뭐 숲속에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게 개인 자전거 같은 걸 막 타고 쫙 가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제가 영화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그때 교재가 그때가 벌써 1996년 97년 이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디지털 필름 메이킹이라고 했던 책인데 모든 영화는 디지털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디지털로 가기 전에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이렇게 보면 막 사막에 이렇게 큰 거대한 궁전도 있고
근데 그때 CG가 없었던 당시인데 어떻게 찍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근사하다. 저거 어떻게 찍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것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그 얘기를 해요. 철학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때부터 요 얘기를 합니다. 형식이 먼저냐, 내용이 먼저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통해서 내용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형식이 문제다. 왜냐하면 자,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굴 속의 노예처럼 원래 우리 머릿속에 원형이 있었는데 그 원형, 그러니까 의자라고 보면 의자라는 원형이 있고 의자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복사하는, 그래서 원형을 왜곡하는 사람이 예술인다. 그래서 예술인을 추방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특히 시인들. 그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형식과 내용의 문제인데 형식은 곧 이거 보여주는 미디어 내지 기술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 내지나 스토리텔링들이 내용이겠죠. 그 두 개의 어떤 논점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논쟁을 해와요. 이제 현대까지도 어떤 분은 맥클로원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맥루안이라고 하는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죠. 기술에 의해서 모든 게 간다. 근데 그것도 철학적으로 보면 칸트는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식이 가장 중요하다.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자,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가 문화산업이라는 거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기술 베이스로 봐야 되냐, 아니면 콘텐츠는 콘텐츠 그 자체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기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논쟁 속에서 보면 과연 이제 이렇게 나누겠죠.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은 창조를 하시는 분이니까 예술 쪽이고, 또 뭔가 예술로서 이렇게 대중 예술이지만 순수 예술 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형식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뭔가 디지털에 의해서 기술과 미디어를 좀 끌고 나가줘야 된다고 하실 겁니다. 사실 보면 최근에는 그것들에 대한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결합이 돼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들어서 또 결합이라는 논쟁을 좀 가져왔던 게 아마 아이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플이라는 걸 개발했기 때문에 콘텐츠 혁명을 가져온 거냐, 아니면 이미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어내기 전에 콘텐츠 업체와 손을 다 잡고 나서 어플을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뽀로로 사장님이 콘텐츠를 가지면 나는 뽀로로 채널을 만들 수 있고 모든 매체와 미디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디어가 중요한가요? 콘텐츠가 중요한가요? 자, 두 케이스를. 자, 콘텐츠가 왕이다라고 보는 거죠.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미디어는 따라오고, 수많은 미디어들이 그 콘텐츠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죠? 사실 그거를 화두로 띄워놓고 사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속에서 뭔가를 발견해내셔야 될 것들을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화두로서 그걸 던졌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은 한 50분 정도인데, 도대체 그러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들하고 그러면 어떤 흐름이 있나, 과연 그렇게 제가 화두로 던졌던 그것들하고의 어떤 연관성들은 과연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문화 콘텐츠 산업, 문화 콘텐츠는 경제학이 맞나?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가격과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있는데 그걸로 과연 설명이 될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징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한 것 중에서 가장 짧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뭘로 무게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 정의 및 중요성, 그다음에 산업의 특징, 문화 콘텐츠 산업 변화 트렌드인데요. 작년 12월에 콘텐츠진흥원에서 2015년도 트렌드 변화 10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좀 볼 텐데요. 문화 콘텐츠 산업 정의 및 중요성. 문화 콘텐츠 산업이란 이거는 법상의 용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법상의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냐면, 교수님들 각각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것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이제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많으신 부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내서 이 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법상의 용어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여튼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문화, 컬처와 콘텐츠의 합성어이면서, 콘텐츠는 도,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법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를 정의하는 것 치고는 좀 안 맞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이게 1999년이면 여러분 몇 살이셨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9살이셨을 때 벌써 이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용어 자체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법 이런 정보통신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부에서 이제 국민 PC 사업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모질라 파이어폭스나 뭐 이런 거 쓰지만,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터 뭐 이런 거 썼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우리도 이제 국민 PC 만들면서 뭐 초고속 인터넷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기업 소개, 그 다음에 뭐 기업 하는 일, 두 페이지만 딱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볼 게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고민한 게 인터넷상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면서 만드는 용어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용어를 보면 콘텐츠가 아니고 콘텐츠죠.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는 콩글리시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게 지금 법상 용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가 뭐냐라고 보면 문화적인 요소,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 체화된 콘텐츠겠죠. 정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산업이 붙으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하는 등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화두로 던졌던 것처럼 여기 보면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 있어야 문화적인 요소,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여기서 좀 독특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에 그림을 혼자 이렇게 웹툰을 쫙 그렸다. 그럼 문화 콘텐츠인가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 여기 문화적인 요소에는 예술성이 있죠. 창의성도 있죠. 뭐 오락성도 있을 거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가성이 있어요. 근데 대중성은 있나요? 자기 집에서 혼자 웹툰 그리고. 그럼 문화 콘텐츠가 아닌가요? 여기에 맹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대중성이라는 부분을 갖고서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또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요성 중에 뭐 고부가치 산업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제가 애니얼 리포트를 구글 가서 찾았어요. 현대자동차나 뭐 이렇게. 근데 하여튼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구글 가서 애니얼 리포트를 영어로 찾아보세요. 충격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안에 현대캐피탈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고고 부가가치 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국가 이미지 제고 산업이다. 요즘 뭐 K-팝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것까지 잘 아실 거여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특징을 갖고 조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고위험 고수익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뭐 하여튼 뭐 제작비가 좀 많이 이 소모가 되어갖고 고위험 산업이긴 한데 결국은 뭐 성공을 하면 돈을 많은 돈을 벌지만 실패하면 쪽박 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 예측이 곤란하다는 부분, 풍자 독식 현상이나 뭐 아류작의 실패와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 제가 왜 여기 거를 했냐면요. 혹시 이 7광구라고 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왜 7광구를 여기다 가져왔을까요? 네? 네? 이게 저 한국 최초의 장편 3D 영화예요. 그죠? 근데 망했어요. 자, 명란. 성공했죠? 리니지 2. 성공했나요? 성공 안 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도 돈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 에비니 큐.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아, 솔직히 이해요.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죠? 이게 뭐냐면 뮤지컬이에요. 퍼펫 뮤지컬. 서렌 컴퍼니에서 브로드웨이에서 가져가고 인형들로 이제 하는 건데,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던 건데, 한국에서 실패를 했죠. 네 작품의 공통점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실패했죠. 사실은 그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7광구를 만들었을 때 나는 실패할 거다라고 만드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건 된다. 이거는 한국 최초의 3D 장편 영화니까 된다라고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만약에 7광구 2가 나오면 보실 거예요. 그럼 7광구가 아니면 한 8광구쯤 하면 안 보죠. 왜냐하면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이미지가 바뀌면 또 바꾸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류작 만들면 한국에는 잘 안 돼요. 아류작하고 속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인데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가 소비가 굉장히 짧아요. 수명 주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여기서 뭐 경제학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도입, 뭐 성장, 성숙, 세택이 이렇게 되는데 콘텐츠는 좀 안 맞아요. 콘텐츠는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해서 2주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어떤 거든지 간에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거를 거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디즈니 거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도입돼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디즈니 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묘하게도 콘텐츠 쪽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자꾸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비가 여러분들 그 멜론 백곡이 얼마 만에 바뀌죠? 멜론 백곡 다운 받으신 분 계시죠? 안 계신가요? 저는 매주 받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어떤 그 가요들의 순위는 바뀌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금방금방 바뀌어서, 제가 이제 뭐 콘텐츠 강의할 때 보면, 음악 1970년대, 80년대 보면, 여러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남진, 나훈아, 이미자, 하춘아, 뭐 이런 분들. 한번 나오시면 곡을 내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근데 요즘은 가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모르는 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딱 받아보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콘텐츠는 만들어지면 아무튼 뭐 2주 내지 한 달 안에는 승부를 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만드는 사람은 만든 콘텐츠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내 거는 오래 갈 거다. 그래서 뭐 경제학적으로는 캐시카우가 돼서 돈이 계속 들어올 거다. 근데 시장은 냉정합니다. 어떤 곡은 일주일 딱 갔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고요. 일주일에 쏟아져 나오는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죠. 한국 영화 1년에 뭐 요즘 100편 훨씬 넘는데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몇 편이나 돼요? 만드는 것만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소비가 안 된다는 거고 소비자로서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보면 만들면 소나타 무조건 성공했었죠. 요즘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은 안정시키고 그걸 몰아내면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나 음악이나 콘텐츠는 만약에 국내에서 나오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 해외 거 갖다 대고 그죠? 한때 우리 가요를 안 듣고 팝송을 제 세대 때는 가요는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팝송, 마이클 잭슨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팝송을 안 듣게 되죠. K-팝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아이돌 가수들. 근데 저는 아이돌 가수도 조금 듣지만 7080도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 콘텐츠가 이제 그런 어떤 소비가 굉장히 짧은 수명 주기로 최근에 바뀌었다는 거죠. 60, 70년대는 안 그랬었어요. 한번 만들어지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달 이내에 모든 게 다 메인 시장에서 승부가 달리고 사라지거나 남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경제학 책에서나 콘텐츠 책에서 보면 그 콘텐츠는 공공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재의 특징을 비배제성, 비경쟁성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는 공공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 극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못 들어가죠, 사실은. 왜?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이나 경찰, 뭐 소방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죠. 공원 여러분들 갈 수 있으면 가고 사람이 많아도 들어가고 뭐 비배제, 비경쟁성 이게 되는데 극장도 사실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극장은 단 조건이 돈을 안 내면 못 들어간다. 이건 사유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여튼 그 공공재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유제라는 게 이런 콘텐츠의 특징이고요. 규모의 경제,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건데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생산 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일정 규모의 생산 단가는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이 뽀로로를 보면 어떤가요? 뽀로로가 여기서 이제 여담을 하면요. 이 뽀로로와 이 뽀로로의 차이는 뭐죠? 네? 모자.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이 뽀로로의 변천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 뽀로로와 이 뽀로로 차이는 뭐냐면요. 뽀로로를 열심히 본 어린 친구들이 어느 날 아이코닉스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뽀로로는 왜 홀딱 걷고 있나요? 항상. 뽀로로도 좀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시즌 3인가?부터 추리닝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여기는 홀딱 벗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자가 이렇게 있다가 피자. 나는 뽀로로입니다. 피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시즌 2, 3 만들어질 때 뽀로로는 왜 친구가 없죠? 여자친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콘텐츠죠. 상상력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는데요. 사장님한테 직접 드린 얘기죠. 자, 그래서 뽀로로라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뽀로로 음료수, 뽀로로 이런 것들 만들 때 뽀로로 회사는 저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용을 지불했을까요? 비용을 지불한 게 아니라 받았겠죠. 제작
통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많이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많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더 받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자기가 안 만들고 라이센스 피를 받으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 중에 특히 이제 OSMU를 하는 경우 OSMU가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겁니다. 뒤에다 이제 뭐 원소스 멀티유스를 멀티소스 멀티유스라는 개념이 좀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평균 비용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그거를 파생상품으로 만들 때는 그 회사의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라이센스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조금 저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레토의 법칙, 그러니까 80대 20 법칙과 롱테일 법칙인데요. 그 롱테일 법칙에 보통 상품이 이렇게 가서 20%가 80%를 사주고 나머지 그 80%는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 머리 부분이고 이 꼬리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는 롱테일의 법칙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와이드 책에 롱테일 법칙을 쓰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이 꼬리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비용 대비 받는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이라는 곳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고 인터넷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비용은 거의 안 들어가는데 조금 수입을 다 모아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부분에서 80% 말고 나머지 20%를 더 취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20%밖에 안 들어가니 이거 좀 어렵겠다라고 버린 부분인데 문화 콘텐츠가 디지털화되고 홍보가 되고 홍보 수단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함으로써 이 20%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뭐 IPTV에서 우리가 돈 주고 VOD 받고 또 음악 다운받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지불하지만 그걸 모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음악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음악이 과거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전에 그 마이너였다고 하는 노래들이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유통 배급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유통 배급하니까 돈은 거의 안 들지만 수익은 지속적으로 계속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음악 차트 중에 100만 대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을 멜론에서 들으신다면 100위 정도 갖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만 번째 이후의 어떤 노래들도 상당한 수익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다 버리는 거였고 다시 되돌이켜 보지 않는 건데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마리아 칼라스라는 분의 전집을 냈어요. 그리고 칩으로 팔아요. 칩으로 좀 했는데 그 전집이 얼마냐면 150만 원인가요. 그런데 아니 뭐 그렇게 비싸냐 마리아 칼라스 누가 듣는다고. 예전에 마리아 칼라스 LP판이었고 뭐 음질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MP3 음악이 한 곡당 3메가 5메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50메가예요. 우리 한국당.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MP3의 재생이 안 돼요. 그 차별화를 해서 사람들이 전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과거에 마리아 칼라스 거를 여러분들 지금 사갖고 들으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문화 콘텐츠 쪽에서는 이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비합리적 소비 가능성인데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건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가장 정보를 많이 캐갖고 상품을 구매한다. 맞죠? 미시경제학에서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나요? 경제학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이거 빨리. 합리적인 소비자 이야기 하죠. 네.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죠. 네? 데블렛 효과나 뭐 스노브 효과나 뭐 그렇지만 경제학의 기본은 합리적인 소비자.
이성적인 소비자. 그래서 소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그 한목적적인 경제적으로 한다라고 배우죠. 네. 콘텐츠 그런 거야. 자, 네, 어떤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대부분 결혼 안 하셨죠? A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웃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럼 빨리 만드세요. 이 앞에 보면 벚꽃도 좋던데. 그 누군가 옆에서 좀 이렇게 끌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요? 네. 자, 이제 주말에 이제 벚꽃도 피고 그래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벚꽃을 보고 우리 뭐하지? 그래서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지금 잘 나가는 영화 뭐 있죠? 네? 킹스맨? 끝났잖아요. 네? 스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물을 딱 보러 가셨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다 매진이고 한 11시쯤 갔는데 벚꽃 보셨으면 한 점심 드시고 2시쯤 가셨는데 밤 8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자? 그런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세요. 스물을 보고 싶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 하는 거 그냥 요거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스물이 나올 표가 생길 때까지 밤 8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돈 10,000원을 내고 그 콘텐츠를 구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떠세요? 그냥 시간에 맞춰서 구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자동차나 냉장고를 사셨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꿔주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나와서 매표 그 티켓 박스 갖고 바꿔주세요. 절대 그렇게 못하시죠. 왜 그렇죠? 자, 또 하나. 지금 저기 가면 뮤지컬을 해요. 뮤지컬 11만원, 14만원 해요. 여자친구랑 딱 갔어요. 남자친구랑 딱 갔어요. 가서 14만원, 11만원을 주고 뮤지컬 티켓을 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큰 돈이죠. 22만원 내지 28만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다 보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깔깔 웃고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나와서 전철 타고 집에 왔는데 내 손에 쥐어진 거는 찢어진 티켓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가격을 같이 냈다면 28만원 내지 22만원이라는 돈을 나는 쓴 거죠. 근데 남은 건 뭐냐면 그 찢어진 티켓 여자친구 내지 남자친구가 나 이거 기념으로 가져갈 거야 하고 한 장 가져갔을까요? 내 손에 남은 거는 한 장 달랑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뮤지컬 보고 난 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내 손에 쥐어진 거는 탈랑 찢은 티켓 한 장인데 잘 봤다, 좋았다, 돈 아깝지 않다.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남는 게 뭐예요? 뭐가 남죠? 경험.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뮤지컬보다 내 애인의 얼굴이 더 남는다.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은 경험 내지는 기억만 남아요. 그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머릿속 뇌에 어떤 기억과 경험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8만 원이라는 돈을 쓴 거예요. 그게 등가라고 보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경제학 쪽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소비는 그거하고 등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손에 물질적으로 남는 건 반짝에 티켓 한 장이 남는 게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는 만족했다라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좋았다라는 기억들을 남기겠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28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가전제품을 사면 밥통도 하나 살 수 있고요. 또 조그만 모두 살 수 있고 그 돈을 주고 무형의 뭔가를 그러니까 유형의 뭔가를 남겼을 텐데 여러분들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돈을 그만큼 주고도 남는 거는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렷하게 한 번 봐도 안 되죠. 한 서너 번 봐야 주인공 성향이 어떻고 이런 기억까지 있는 거지. 대부분은 스토리 정도 기억하시고 주인공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동안에 한 2시간, 3시간 동안 즐거웠다는 경험을 갖고서 오늘 지불을 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거 말고 유형에 나는 뭘 지었다. 물론 카탈로그를 사주면 그건 또 별도의 지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소비는 하지만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경제학 미시경제학 맨 앞에 보면 fx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에 단서가 붙죠. 개인의 취향은 무시한다. 미시경제학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 음악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시나요? 다른 사람은 뭐 하나 그래서 나는 그걸 고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취향이에요. 영화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요? 내 취향, 내가 액션을 좋아하면 액션을 보게 되죠. 여성분들은 굉장히 멜로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물론 여성 중에서 뭐 액션 터프하게 하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 고르는 기준은 내가 좋아야 되는 거죠. 내 취향에 맞아야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취향 무시한다고 했어요. 문화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취향이에요. 소비를 하는 소비 주체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학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함에 있어서 그 취향이라는 게 객관화될 수 없죠. 그럼 경제학이나 뭐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화 콘텐츠는 소비가 되는데, 이제 뭐 제가 요거 해놨는데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잘 아시는 스마트폰. 요거는 뭐죠? 펜. 근데 몽블랑 펜이에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펜이 몽블랑 펜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저거하고 몽블랑을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사람들은 저거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합리적인 소비자 같으면 저런 거 안 사죠. 경제학에서 이거 있죠. 네트워크, 밴드웨건, 밴드. 예외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화 콘텐츠에서 그대로 적용이죠.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나는 너랑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는 하나의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랑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끝까지 명랑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되나요? 네? 친구들 사이에 이거 요즘 그 장혁 나오는 드라마가 미치거나 뭐 있죠? TV 안 보세요? 그렇구나. 역시 제가 아저씨라는 걸 느끼는데 장혁이 나와서 뭐 이렇게 고려 광종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장혁이 어떻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내가 모르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 밤에 가서 그게 뭐냐라고 미치거나 무슨 그거 봤어요. 왜 봤겠어요 제가? 좋아서? 아니에요. 대화를 안 느껴져요. 저만 바보 같고. 콘텐츠 쪽에는 그런 유행 효과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이 다 봤는데 나만 안 보면 나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자가 왕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콘텐츠로 왕따 당하면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가는데요. 저거 서너 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하고 좀 그림 설명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화 콘텐츠상 변화 트렌드를 조금 제가 요약을 했어요. 원래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시간상 반 정도를 잘랐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핑거 콘텐츠가 스마트한 손가락 시대라고 하는데 콘텐츠가 제가 앞에 이제 하도 던졌던 기술이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 하는데 스마트 핑거 콘텐츠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한 손가락의 시대에 오면 이렇게 되죠.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웹툰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웹툰을 어떤 분은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참 보고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데 벌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 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콘텐츠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극장에 가서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리고 음악은 뭐 그때도 뭐 다운받는 게 있었으니까 음악을 듣거나 이러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하죠. 그런데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10초를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 TV 드라마나 뭐 여기서 웹툰 딱 보다가 두 장면 재미없으면 확 넘어가 버리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 속에서 손가락으로 모든 정보를 갖고 모든 정보를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것들인데 요즘의 어떤 그 트렌드는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데 디바이스를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데 콘텐츠도 역시 쉽게 가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제가 물어보는 분마다 보시다고 네? 보셨어요? 아, 손 드세요. 괜찮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웅장했어요. 스토리는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소설책으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보셨어요? 그럼 이해하실만 하네. 다른 분 혹시 없으시죠? 아, 저 이렇게 콘텐츠 학과에서 좀 봐야 돼요. 그게 좀 비싼 그 흠이 좀 있긴 하나. 근데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저는 거기에 예전 영화에 보면 클라크 게이블하고 비비안 레이가 나와요. 석양에 쫙 있어요. 내일일은 내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걸 뮤지컬로 딱 옮겨놨는데 지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루함을 못 견뎌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과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책 두껍거든요. 그거를 다 보고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설에 있어서 기승전결을 차근차근 100페이지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하고 100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는 이제 등장인물 나오고 300페이지 들어가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400페이지 들어가서는 이제 뭐 남북전쟁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냥 500페이지 때는 종말을 해야 되는데 그 500페이지를 읽어내실 분이 얼마나 있냐는 게 요즘 친구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는 결론부터 안 나오면 안 봐요. 그걸 못 견뎌내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정보 많아지고 콘텐츠 많아지고 콘텐츠를 내 손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결론이 뭐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콘텐츠에서 엑기스만 그래서 결론 부분만 아니면 클라이막스 부분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부분 다 잘라내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 물론 예전에도 500페이지 읽으라 그러면 끝에만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끝에만 봐서는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 재미없는 건 다 잘라버리고 재미있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007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아주 액티브한 거를 쫙 보여줘서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악 나오고 뭐 좀 시작한다 007 나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즐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손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지금 뭐 노트북 쓰시지만 여기 딱 나가 있는 순간부터는 스마트폰이 하여튼 그 안에 모든 정보 인터넷 다 있고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지만 작은 만큼 속도전이죠. 그래서 LTE 나오기 전과 LTE 나오고 LTEA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하는 소비자의 마음도 점점 급해지고 그래서 하여튼 스마트 핑거 콘텐츠라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면 문화 콘텐츠를 스낵컬처, 그러니까 우리가 스낵 먹듯이 가볍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톨스토이의 인생 뭐 두꺼운 책이 있어요. 360고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거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쥐날걸요. 그죠?
문화 콘텐츠 소비하는 양태도 점점 가볍게 부담 없이 내 머리를 괴롭히지 않는, 그래서 문화 콘텐츠가 점점 스낵 컬처화 된다 트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문화 소비자가 이제는 과거처럼 공급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되는 게 아니라 웹툰을 보다가 나 웹툰 내가 해볼까요? 그래서 응모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프로슈머라는 이야기들이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용어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다가 내가 저 정도보다는 잘 그리지. 그 다음에 영상 올라오면 나도 영상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블로그 할 때 보면 내가 만드는 콘텐츠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역사는 또 굉장히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이제 3D 등 CT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러분들이 CT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전제는 그겁니다. 아까 제가 내용과 형식에 말씀을 드렸지만 CT가 CT만 갖고 살아남는 수는 없어요. 기술만 갖고 살아남을 수는 없고 기술에 뭔가가 붙여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콘텐츠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CG 기술을 해리포터를 만들 때 CG 기술만 갖고 만든 게 아니라 공주록 신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아바타도 역시 3D라는 입체의 CG 기술이 있었지만 똑같은 CG를 썼던 7광구는 망했죠. 근데 아바타는 성공했죠. 뭐 때문에? 그게 역시 콘텐츠죠. 그다음에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에 들어온 어떤 그 ICT 기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카카오톡을 쓰시나요? 카카오톡을 쓴다라는 것은 누구와의 대화를 하고 또 대화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콘텐츠예요. 기술이라는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콘텐츠를 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싸이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싸이가 유튜브에서 뭐 이제 12억, 20억 횟수 뭐 이렇게 되니까 유튜브 회사에서 그걸 바꿨죠. 카운팅이 그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16비트인가를 40몇 비트 바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높였는데 싸이의 어떤 그것들의 가장, 그러니까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로 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라는 것들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만약에 싸이가 유튜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비를 썼다면, 그래서 습니다라고 다 홍보를 했다면 홍보비가 얼마 들었을까요? 감당 안 됐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딱 올려놓으니까 별로 돈을 안 들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결국은 유튜브라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퍼포먼스가 붙여져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하여튼 CT가 중요한데 CT에 뭔가가 얹어져 있지 않으면 CT 자체만으로는 좀 반향을 일으키거나 큰 효과를 보이거나 이런 게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례들은 CT와 CT와 저는 그냥 콘텐츠라고 보는데 또 두 개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떤 CT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진화입니다. 이런 용어 처음 들어보시죠? 공진화. 이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코어 에볼루션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여튼 두 개가 다 동시에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볼루션이라는 것이 진화한다는 건데 코어 에볼루션은 같이 간다는, 같이 진화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코어 에볼루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여튼 SNS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간의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발전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도 같이 발전하는 건데, 문화 콘텐츠의 역사를 보면 소비자의 수준도 높아지고 콘텐츠의 수준도 높아져요. 한쪽이 높아지면 또 한쪽도 높아져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다 진화를 해 나간다는 게 코어 에볼루션 개념입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가 이제 영화사에 뭐 사장님하고 해보면 소비자들이 이제 전문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딱딱
딱 집어낸대요. 오게티 이런 거 엄청나게 잘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두렵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미 전문가가 다 돼서, 그래서 그 스포일러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줄거리 쓰는 사람. 근데 이제 비평 같은 걸 하는 거를 보면 네티즌들의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네티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면 만드는 사람들도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혹시 홍콩 영화 중에 영웅 본색이라는 걸 아시는 분 계세요? 보신 분? 많이 보세요. 어때요? 지금 보면 어때요? 그죠? 제가 그 영웅 본색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봤어요. 옷도 되게 촌스럽고요. 춤도 되게 촌스럽고 이게 총 쐈는데 그 화약 터지는 시점도 좀 안 맞고요. 정말 지금 수준에서 보면 못 봐주겠어요. 물론 장국영과 주윤발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뭐 이렇게 허접하냐? 옷도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고 지금 생각나는 건 바바리 이렇게 쫙 바람이 날리고 이런 정도만. 그 사이에 관객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콘텐츠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공진화라는 코에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아마 문화 콘텐츠의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객의 뭐 문화 프로슈머한테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관객이 자기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작비를 투자하고요, 이벤트를 준비하고 클라우드 펀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팬덤 현상까지 있는데 그 소녀시대의 팬 아저씨들이 변호사, 회계사가 많아서 돈을 걷어갖고 주면 조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공 단위가 몇 천만 원대예요. 네? 조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팬클럽 회장은 우리가 이번에 이 누구의 생일을 맞아서 뭐를 걷어서 해야 되는데 그 공지를 쫙 해요. 거기에 돈이 뭐 이런 거. 근데 유독 소녀시대 팬들은 중년의 고소득 아저씨들이 많아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 관객들이 즐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 후에 앨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돈도 되고요. 투자금도 끌어 도와주고 또 뭐에 대한 이벤트도 다 기획을 해줘요. 왜? 팬들 중에 보면 기획사 사장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률 상담도 해주고 계산도 다 해줘요. 그래서 관객이 이제 수동적으로 즐기지만 안 된다는, 그래서 프로슈머라는 용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장르별로 나타나는 행태들을 하나씩 보면 그냥 단순하게 프로슈머의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 같고 오히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여러분들 아마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블루오션 중에 나오는 게 태양의 서커스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장르를 뛰어넘는 장르들이 자꾸 나와요. 이거 혹시 보신 장애모의 그 호수를 배경으로 한 공연 아시죠? 인상서울. 아주 마을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고 서울하는 호수를 배경으로 만들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 야외 공연은 조그만 한정된 공연에서 그 장소에서 한다. 근데 인상서울의 장애모 감독은 아예 마을 사람 전체를 출연진으로 하고 서울하는 큰 호수를 무대로 삼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거 뭐야? 라는 새로운 콘텐츠. 태양의 서커스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어가는 서커스,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는 책에 보면 태양의 서커스를 굉장히 혁신의 어떤 대명사로 보는 거죠. 죽어가는 서커스에 돈 많이 들어가는 동물 빼고 못 빼고 다 빼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 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좀 많이 집어넣어서 연극하시는 분들 좀 집어넣어서 새로운 컨셉의 서커스를 만들어갔는데 태양의 서커스. 그리고 요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K-POP 아이돌. 그 아이돌이 기획가수로 나오기 이전에 한국의 가수들은 주로 노래 잘하는, 얼굴이 좀 이쁘장하고 그래서 무대에 서서 이렇게 하거나 춤기타를 하거나
이랬었는데 HOT와 SES 요즘 토토질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SES 옆에서 밥도 먹어봤어요. 부럽죠, 그런데.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HOT가 나온 게 1990년대 중반인데 그때 SM에서 이수만 사장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가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정말 자기 우상처럼 생각하는 미소년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기획 가수예요. 물론 가수는 어느 정도 기획적이 있지만 저렇게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서 가수를 키웠거나 또 영화 쪽에서 보면 결혼 이야기라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좋아하는 점들을 끌어모아갖고 기획을 해서 만든 영화가 결혼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이 열풍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이돌 가수를 뽑아서 새롭게 기획해서 가수를 만드는 건 어쩌면 블루오션 전략이 문화 콘텐츠에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옛날식으로 노래 잘하는 가수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타 장르와 융합인데요. 공연만 끌다는 게 아니라 공연이 영화가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 국립극장에서 베네딕트 컴퍼비치 혹시 아세요? 누구죠? 셜록 홈즈. 영국판 셜록 홈즈에 나왔던 친구인데 최근에 영화에도 하나 나왔죠. 뭐죠? 이미테이션 킬. 근데 얼마 전에 국립극장에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보러 제가 갔어요. 웬걸?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네. 베네딕트 컴퍼비치 그 친구가 와서 연극을 할 리가 없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10,000원밖에 안 내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연극을 했던 것들을 찍어서 바로 영화화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극과 영화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어떤 경우는 워홀호스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좀 공연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타 국가에 그대로 방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연이고 한쪽에서는 영화 상영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근데 장르를 완전히 넘나드는 거죠. 공연이라는 장르를 영화적이니까 방송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대로 공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전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것들은 다 영상화를 해요. 그걸 찍어서 DVD로 만들어서 군 부대나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르끼리의 융합이라는 게 이제 남의 일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뮤지컬 잘하시는 분이 뮤지컬만 알아서는 된 게 아닙니다. 뮤지컬 하시는 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방송의 메커니즘, 영화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죠. 물론 다른 사람 맡기면 되지만 기획을 하고 돈을 좀 더 벌려면 자기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1789라는 것들을 갖고 영화, 공연, 뮤지컬 이렇게 좀 들고 있는데 융합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OSMU에서 MSMU라는 거는 원소스 멀티유스인데 최근에 보면 멀티소스 멀티유스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이거 뭐죠? 포켓몬 한 번에 이렇게 캐릭터를 왕창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영화로 만들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TV 틀어주고 멀티소스를 멀티유스를 하는 멋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슈퍼주니어 이렇게 보면 몇 명이죠? 슈퍼주니어가? 몇 명이에요? 네? 벌써 슈퍼주니어 한 번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13명 좀 알고 있는데 13명의 슈퍼주니어를 만들어서 슈퍼주니어 U, 슈퍼주니어 A 그룹으로 쪼개죠. 처음에 사람들을 13명이라는 멀티소스를 갖고서 멀티유스를 하는 거죠.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출신 하나 넣어서 보내고 태국 거릴 땐 태국 출신 넣어서 보내고 그래서 처음에 뽑을 때 각 국가에서 하나씩 뽑죠.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스 OSMU라는 개념이 MSMU 개념으로
가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와서 뭐 하실 때는 원소스 멀티유스 그 다음에 MSMU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같은 거 처음 만들 때 많이 만들어요. 하나 달랑 만들어갖고 택도 없죠.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NS 유통.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그 카카오페이? 카카오 택시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하여튼 뭐 SNS 유통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금융까지도 지금 뻗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40, 50대 관계. 7080 토토즈를 즐기는 대부분의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정도 나이 또래예요. 40대, 50대가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예매의 1등은 다 40대, 50대. 그래서 그건 경제적인 부분하고 좀 클 것 같은데 요즘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청년 실업도 있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뭐 알바 뛰기도 쉽지 않죠. 알바 보니까 꼴랑 얼마 올랐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으면 콘텐츠를 못 즐기죠. 콘텐츠를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40, 50대예요. 저도 콘텐츠 그래서 다운도 많이 받고요. 공연장도 되게 많이 가고 음악도 많이 듣고 물론 뭐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멜로 대폭 매주 받고 영화도 막 두세 편씩 보고 공연도 두세 편씩 보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는 글쎄 이제 지금의 40, 50대가 과거의 기성세대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가 386, 486 이렇게 되는데 그 세대가 좀 독특한 세대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40, 50대인데 문화 콘텐츠에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전략을 문화 콘텐츠를 만들 때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삼을 거냐. 과거의 영화라고 하면 10대 후반서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주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속칭 말하는 아줌마 분들이 극장을 안 가면 1000만 원 못 넘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년의 분들이 안 가면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는 비싼 건 25만 원 이러거든요. 여러분들 25만 원 내고 뮤지컬 쉽게 보실 수 있나요? 돈 모아갖고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하여튼 40, 50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 좀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들 물어봐 주세요.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제약돼서. 네. 질문. 질문 없으세요? 네. 혹시 그 문화 콘텐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부장님께서는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되게 웰 메이드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보면 그 다음에 나아가려면 그 웰 메이드 다음에 좀 더 재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되게 잘 만들어서 공장처럼 찍어내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 저는 그것만 먹으면 그 이상 나아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 원료라는 것 필요하진 않을까. 문화 콘텐츠라는 거를 사실은 처음 만들 때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하면 온라인 게임, 영화하면 음악하면 아이돌. 그것만 이제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산업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약간 주춤하는 거, 동력을 좀 잃었던 거. 그래서 이제 뭐 제 입장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한류 3.0을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의 한류 갖고 있었던 거를 어떻게 백업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라는 게 그게 다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뒤에서 백업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한국 문화와 한국 예술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뒤에서 좀 더 백업하고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줘야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한류 내지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보여져야 될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문화 콘텐츠를 많이 했지만 예술 쪽에서 보면 예술이 뭔가 좀 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만들더라도 그것들이 보여지는 영상 미학이나 뒤에 뭐 세트나 이런 것들도 정말 순수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것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뮤지컬을 해서 이게 파퓰러한 경우라도 실제로 순수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그걸 좀 더 다듬어 주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지브리에서 만들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 류의 애니메이션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음악도 굉장히 좀 수준 높게 나오고.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좀 더 고급화되고 웰메이드를 좀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원과 예술적인 감성들이 좀 더 문화 콘텐츠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네. 네. 문화 관련된 분의 전략을 세울 때 마지막에 뮤지컬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 이제 프리마라는 라이센스 뮤지컬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뮤지컬 연행처럼 순수 창작 뮤지컬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세계화라는 측면을 봤을 때 순수 여기서 그냥 뭐 바람이 하지만 내가 프랑스로 만드는 것이나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소재로 우리가 순수 창작을 해서 그거를 세계화하는 것과 그다음에 순수 우리나라 소재로 창작을 해서 세계화를 시키는 것 중에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 같은 걸 보면 우리나라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바뀌는 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예술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라이센스 뮤지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절점은 소비자한테 있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에서 과거에는 제작 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제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모든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라이센스 뮤지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에베는 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더 이상 브로드웨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져올 수 있는 걸 다 가져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뮤지컬 산업을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려면요. 라이센스 뮤지컬은 라이센스 뮤지컬만의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은 더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식으로 뮤지컬 회사가 갖고 있던 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객들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뮤지컬 산업을 키우려면 새로운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갖고서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큰 과제고요. 예전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안 됐을 때 다 미국 영화가 왔거든요. 일단 한국 영화를 키워가서 시장의 판도 50% 이상은 한국 영화로 채워지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뮤지컬 산업이 크려면 우리의 소재를 갖고 우리 스타일대로 무궁무진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산업을 키워갈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거에 물리지 않게 하는 게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1년에 너무나 많은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져요. 대부분은 실패해요. 그건 뭐냐면 소비자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한 어떤 작품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도 부족하죠. 무조건 만들자.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전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좀 더 다듬어져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아마 주의사항입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이 다른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시간이 없으셔서 김성호 국장님은 우리 그 CEO 과정 창조 경연 CEO 과정에 5기 원로 동문이세요. 여러분들 동문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이 젊은 친구들이 질문이 있어서 메일을
드리고요. 네, 대답은 좀 잘 해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지금 만약 네, 네. 여기 주식회에서 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